엄마 나 돈 좀 해줘. 아들은 저한테 늘 돈을 맡겨뒀나 봅니다. 엄마가 필요한 이유는 ATM 역할을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창가에 앉은 여자가 통장을 바라봅니다. 잔액 2,800만 원. 불과 1년 반 전, 이 통장에는 1억 8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이제는 안 된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미안하지만 이제는 안 돼. 몇 년 전만 해도 이 전화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니까 자식에게 주는 돈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오히려 서로를 무너뜨리는 독이라는 걸, 평범했던 한 어머니가 자식에게 돈을 끊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노후 이야기 매일 업로드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박순자 61살. 32년을 한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5시면 가장 먼저 출근해서 불을 올리고 밤 8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정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늘 칼자국과 화상 자국이 있었지만 한 번도 결근한 적 없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적금은 꼬박꼬박 부었고 사치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32년을 일하고 받은 퇴직금은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죠. 하지만 순자는 막막했어요. 앞으로 20년 아니 30년을 살아야 하는데 국민연금은 달랑 65만 원. 퇴직금에 손대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몇 달 만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박민수 38살. 순자의 외아들입니다. 명절도 아닌데 전화가 와서 반가웠죠. 엄마 잘 지냈어? 그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안부는 짧았어요. 엄마는 뭐 그렇지. 너는 어떻게 지내니? 응, 나도 잘 지내. 그나저나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사실 이번에 친구랑 카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은행 대출이 잘 안 나와서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6개월 안에 꼭 갚을게. 엄마한테만 말하는 거야. 3천만 원. 퇴직금의 절반이 훌쩍 넘는 돈이었습니다. 순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아들의 다음 말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나도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래. 부끄러운 거 알지만 엄마밖에 없어. 부모니까.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나.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설쳤습니다. 3천만 원은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자식이 사업을 시작한다는데 부모가 외면할 수는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은행에 갔습니다. ATM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송금 버튼을 눌렀어요. 3천만 원. 화면에서 숫자가 사라지는 걸 보는 순간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 6개월 안에 꼭 갚을게. 사랑해. 순자는 그 문자를 보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래, 자식 잘 되는 게 부모 행복이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 첫 번째 돈은 언제나 사랑처럼 보인다는 걸. 한 번 열린 통장은 부모가 닫지 않으면 절대 먼저 닫히지 않는다는 걸. 그날
순자는 그저 아들을 믿었을 뿐이었습니다. 6개월 후면 돌려받을 거라고, 그리고 이게 마지막 일 거라고. 하지만 세상 일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넉 달이 지났습니다. 6개월 안에 갚겠다던 아들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전화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먼저 연락하기가 꺼려졌어요. 바쁘겠지. 사업 시작했으니까. 괜히 재촉하면 부담 줄 것 같아서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기다렸습니다. 사실 기다림이 아니라 회피였는지도 모릅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다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카페는 오픈했다고 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있었어요.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돈을 갚으려고 전화한 건가? 하지만 민수가 꺼낸 이야기는 또 다른 부탁이었어요. 인테리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조금만 도와달라고 했죠. 얼마냐고 물으니 2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석 달 안에 꼭 갚겠다는 약속도 덧붙였습니다.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난번 3천만 원도 아직 못 갚았는데 또 2천만 원. 지난번 돈은 언제 갚을 거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들은 곧 갚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카페를 안정시키는 게 먼저라고, 그래야 갚을 수 있다고 했죠. 목소리에는 이제 미안함보다 급함이 더 컸습니다. 순자는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자식이 어려운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어요. 결국 내일 보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마워했지만 그 고마움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다음 날 순자는 또다시 은행에 갔습니다. ATM 화면에 2천만 원을 입력하는 손이 떨렸어요. 총 5천만 원. 퇴직금의 4분의 1이 넘는 돈이 아들에게 간 겁니다. 주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바보 같은 엄마라고 수군거리는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석 달 후, 약속한 날짜가 지났지만 돈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대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직원 월급 때문에 급하다고 했어요. 1,500만 원만 더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도 이제 퇴직했다고,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딱 이번만이라고, 정말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 예전처럼 미안해하는 것 같지만 확실히 달랐어요. 더 짧아졌고 더 당연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엄마 통장은 언제든 열리는 문처럼 여기는 것 같았어요. 결국 순자는 또 송금했습니다. 1,500만 원. 통장을 확인하는 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1억 8천만 원으로 시작한 퇴직금은 이제 1억 1,500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6,500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32년을 악착같이 모은 돈. 하루하루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모은 돈이 이렇게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큰딸 민지가 집에 들렀어요. 얼굴이 안 좋다며 걱정했습니다. 순자는 괜찮다고 했지만 민지는 눈치가 빨랐어요. 엄마 표정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낀 거죠. 오빠한테 또 돈 준 거냐고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돌렸어요. 사업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변명했습니다. 얼마냐고 다그치듯 묻는 딸에게 6,500만 원이라고 대답했어요.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했어요. 오빠 카페는 장사가 안 된다고 지나가다 봤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더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래도 자식인데 어쩔 수 없다고 중얼거렸어요. 민지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엄마 노후는 어려워도 상관없냐고. 연금 65만 원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딸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지만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날 밤 순자는 침대에 누워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숫자가 빠르게 줄어드는 게 보였어요. 1억 8천, 1억 1,500. 이 속도라면 몇 년 안에 바닥날지도 모릅니다. 32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는데 그 세월이 1년 만에 반토막 났어요. 새벽에 일어나 손이 시리도록 물에 담그고 기름에 데이고 칼에 베이면서 모은 돈. 그게 전화 한 통, 송금 몇 번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자식이 어려운데 부모가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니까, 엄마니까, 순자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민수가 정신 차리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패턴이 만들어졌다는 걸. 한번 열린 통장은 부모가 닫지 않으면 절대 먼저 닫히지 않는다는 걸. 그걸 알면서도 순자는 거절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아니, 배우지 못했던 거죠. 평생 부모라는 이유로 참고 주고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배워왔으니까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어요. 갚겠다던 약속은 모두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대신 전화는 계속 왔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안부를 묻는 전화는 아니었습니다. 늘 돈 이야기였죠. 차 사고가 났다고 보험 처리가 안 돼서 급하다고 했습니다. 500만 원. 친구 결혼식 축의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300만 원. 거래처 접대비가 모자란다고 이번 달만 넘기면 된다고 했습니다. 700만 원. 순자는 그때마다 송금했어요. 거절하는 법을 몰랐으니까요. 아니, 거절하면 나쁜 엄마가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1년 동안 조금씩 계속해서 돈이 나갔습니다. 총 9천만 원. 퇴직금의 절반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아들의 말투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미안한데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몇 달 후엔 이렇게 바뀌었죠. 엄마 급한데 보내줄 수 있지? 라고. 그리고 최근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돈 좀 있지? 라고. 물음표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순자가 언제 갚을 거냐고 물으면 아들은 짜증을 냈습니다. 자기도 힘들다고 왜 자꾸 그러냐고 했어요. 마치 돈을 빌려간 게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걸 받은 것처럼 말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어요. 추석이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이 올까봐 기대했어요. 오랜만에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으니까요. 민수는 왔습니다. 하지만 빈손이었어요. 과일 한 봉지, 고기 한 팩도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밥만 먹었죠. 순자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는 연금 나오잖아. 혼자 사는데 뭐가 필요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는 숨이 막혔어요. 연금 65만 원으로 한 달을 사는 게 얼마나 빠듯한지. 병원비, 관리비, 식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다는 걸 아들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민수가 말했어요. 이번 달 카드값 때문에 급한데 200만 원만 보내달라고. 병원비,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언제부턴가 아들 전화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화면에 아들이라는 글자가 뜨면 손이 떨렸습니다. 반가움이 아니라 공포였어요. 이번엔 얼마지? 또 무슨 일이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안부는 짧았어요. 엄마, 잘 지내지? 대답할 틈도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돈 이야기, 늘 돈 이야기였어요.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엄마가 아니라 ATM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부모와 자식 사이에 계산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마음은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사랑은 숫자로 바뀌었고 그리움은 두려움으로 변했어요. 어느 날 밤 순자는 통장을 펼쳐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억 8천만 원, 9천만 원, 32년이 1년 만에 반으로 줄었어요. 하루하루 새벽에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일했던 세월. 손에 남은 칼자국과 화상 자국. 허리 아프고 다리 저려도 참고 일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게 전화 한 통, 송금 몇 번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부모니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도움이 아니라는 걸, 아들을 망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자신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는 걸. 순자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나도, 아이도 다 잃는 거 아닐까? 하지만 어떻게 멈춰야 할지 몰랐어요. 거절하는 법을 평생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부모라는 이유로 참고, 주고,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배워왔으니까요. 그날 밤도 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통장을 보며, 줄어드는 숫자를 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걸. 문제는 그게 무엇인지 아직 몰랐다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평소처럼 일어나려다 몸을 가누지 못했어요. 어지럽고 힘이 빠졌습니다. 화장실까지 겨우 걸어갔는데 거울에 비친 얼굴이 낯설었어요. 누렇게 뜬 피부, 푹 꺼진 눈.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이라고. 혈당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당장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멍했어요. 당뇨가 있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악화될 줄은 몰랐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통장만 들여다보던 날들. 아들 전화에 떨고 숫자 줄어드는 걸 보며
불안해하던 시간들, 몸이 견디지 못했던 거죠. 입원 수속을 밟으며 비용을 물었어요. 검사비와 입원비, 치료비를 합치면 5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2,800만 원, 1억 8천만 원으로 시작한 퇴직금이 이제 2,800만 원, 1년 반 만에 95%가 사라진 겁니다. 아들에게 계속 주다 보니 언제 이렇게 줄었는지도 몰랐어요. 500만 원을 쓰면 2,300만 원만 남습니다. 연금 65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순자는 생각했어요. 지금까지는 아들을 도와줬으니 이번엔 아들이 도와줄 차례 아닐까? 9천만 원이나 줬잖아요. 그 중에 500만 원만 돌려받으면 되잖아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민수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금 바빠서.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어.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많이 아프세요? 응, 당뇨 합병증이래. 정밀 검사 받아야 한대. 아, 그러시구나. 근데 엄마, 순자는 용기를 냈어요. 민수야, 사실 병원비가 5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지금 어려워. 카페 적자가 계속 나고 있어서. 그래도 민수야, 엄마가 그동안 도와준 게. 엄마, 그거랑 이거랑은 다르잖아요. 나도 빚이 있다고요.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다음 달에 여유 생기면 보내줄게요. 죄송해요. 바빠서.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든 채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9천만 원. 아들한테 준 돈이 9천만 원인데 정작 내가 500만 원 필요할 땐 없다고 합니다. 다음 달에 보내준다는 말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아들이 다음 달에 갚는다고 한 말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으니까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허무했던 겁니다. 그동안 내가 뭘 한 거지. 자식을 위한다고 부모니까 당연하다고 주고 또 주고. 그런데 정작 내가 필요할 땐 아무도 없네요. 병실 문이 열렸어요. 딸 민지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순자는 놀랐어요. 민지야, 어떡해.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보호자 전화번호로. 민지는 엄마를 보자마자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많이 아프시죠?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근데 민지야, 병원비가. 민지가 손을 저었습니다. 엄마,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낼게요. 안 돼. 내 돈인데 어떡해. 엄마, 오빠한테 전화하셨죠?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안 준다고 했죠? 순자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민지가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신 차리세요. 오빠는 안 갚아요. 영원히. 그날 민지는 병원비 500만 원을 대신 냈습니다. 순자는 딸한테 미안했어요. 하지만 민지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 오빠한테 더 이상 한 푼도 주지 마세요.
이거 다 주면 엄마는 기초생활수급자 돼요. 순자는 통장을 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2,800만 원. 병원비 내고 나면 2,300만 원. 32년을 일해서 받은 1억 8천만 원이 1년 반 만에 2,3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것도 딸이 병원비를 대신 내줘서 이만큼이라도 남은 겁니다. 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선택하세요. 오빠 인생 책임질 거예요. 엄마 노후 지킬 거예요. 순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평생 남한테 폐 안 끼치려고 악착같이 모으고 참고 살았는데 정작 나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구나. 그날 밤 순자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바꿔야 한다고. 자식에게 돈을 끊어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아직은 막막했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입원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민지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순자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신만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자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통장 다 가져오라고.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지야,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민지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대로 정리해야 해요. 제발. 순자는 어쩔 수 없이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예금 통장, 적금 통장, 연금 통장. 민지가 하나씩 펼쳤습니다. 전부 확인했어요. 그리고 종이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예금 2,300만 원, 적금 500만 원, 총 2,800만 원. 민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퇴직금이 1억 8천이었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반 만에 1억 5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엄마 알고 계세요?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로 정확히 듣고 나니 더 참담했어요. 민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더 이상 한 푼도 주지 마세요. 그래도가 뭐예요? 엄마 아플 때 오빠 뭐 해줬어요? 순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지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 2,800만 원. 연금 65만 원. 이걸로 앞으로 20년 사실 수 있어요? 모르겠다. 못 살아요. 계산해 봤어요. 병원비, 생활비, 관리비 하면 5년도 안 가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무서웠던 겁니다. 엄마가 돈 떨어져서 거리에 나앉을까봐. 나이 들어 아파도 병원 못 갈까봐. 그게 더 무서웠던 거죠. 엄마, 이제 선택하세요. 민지가 똑바로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오빠 인생 책임질 거예요. 아니면 엄마 노후 지킬 거예요?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어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노후.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제부터 오빠 전화 오면 거절하세요. 어떻게? 제가 도와줄게요. 민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뭔가를 띄웠어요. 엄마, 2,800만 원 그냥 두면 안 돼요.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요. 그럼 어떻게 하니? 민지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당주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주식을 사두면 회사가 1년에 몇 번씩 배당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이 준다고요. 순자는 불안했어요. 민지야, 주식은 위험하잖아. 엄마 나이에. 엄마, 제대로 들어보세요. 민지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SK텔레콤, KT, 한국전력. 다 들어본 이름들이었어요. 이 회사들은 10년 넘게 배당을 한 번도 안 끊었어요. 통신, 전기는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주가가 떨어지면 엄마, 우리는 주가 차익이 목적이 아니에요. 배당금이 목적이에요. 민지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800만 원을 배당주에 넣으면 연 4.5% 기준으로 1년에 126만 원.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나와요. 10만 원? 네. 적은 돈 같지만 엄마, 이건 월급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들어오는 돈이에요. 순자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또 속는 거 아니니? 민지가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오빠한테 준 건 돌아오지 않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배당 주는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계속 줘요. 정말? 네. 제가 은행 다니면서 수백 명 고객 봤어요. 배당주로 노후 준비하는 분들 많아요. 순자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사실 선택지가 없었어요. 2,800만 원으로 20년을 살 수는 없으니까요. 알았어. 해보자. 민지가 처음으로 밝게 웃었습니다. 엄마, 잘 결정하셨어요. 그날부터 민지는 매일 저녁 엄마 집에 들렀어요. 배당주에 대해 하나씩 설명해 줬습니다. 어떤 회사가 안정적인지, 배당금은 언제 들어오는지, 주가는 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지, 순자는 천천히 배워갔어요. 일주일 후 민지와 함께 증권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2,800만 원을 6개 종목에 나눠서 샀어요. SK텔레콤, KT,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S51, LG유플러스 각각 460만 원씩 균등하게 투자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손이 떨렸어요. 32년 모은 돈의 마지막 남은 부분. 이걸로 실패하면 정말 끝이었으니까요. 엄마, 괜찮아요. 저 믿으세요. 민지가 옆에서 다독였습니다.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제발, 제발 잘 되기를.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떴어요. 주식수 매수가, 평가 금액. 순자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이 화면은 보지 마세요. 응? 주가는 매일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거 보면 불안해져요. 배당금만 기다리세요. 배당금은 언제 들어오는데? 석 달 후 첫 배당금 들어올 거예요. 5만 원 정도요. 5만 원. 적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지가 말했어요. 이게 시작이라고. 조금씩 쌓이면 눈덩이처럼 커진다고. 배당금을 다시 투자하면 더 많은 배당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믿기로 했어요. 딸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어요. 뭔가 달라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이제는 아들 전화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매달 입금되는 배당금을 기다리면 되니까요. 작은 희망이었지만 순자에게는 충분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매일 아침 증권 계좌를 확인했어요. 민지가 보지 말라고 했지만 궁금했습니다.
숫자는 매일 조금씩 달랐어요. 어떤 날은 올라가고 어떤 날은 내려갔습니다. 불안했지만 참았어요. 배당금을 기다리기로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예상대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순자는 핸드폰을 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받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전처럼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1,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1,000만 원. 2,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주면 얼마나 남을까요? 민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빠 인생 책임질 거예요. 엄마 노후 지킬 거예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한데 이번엔 엄마가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긴 침묵이 흘렀어요. 전화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진짜냐고, 정말 안 되는 거냐고 물었어요. 순자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이제 병원 다녀야 한다고 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연금 나오지 않냐고. 병원비쯤이야 감당할 수 있지 않냐고.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줬는지 아니? 대답이 없었어요. 9,000만 원이야. 9,000만 원. 엄마 퇴직금 절반이 넘어.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냐고. 그거 주겠다고 한 건 엄마 아니었냐고 했어요. 순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냐고. 알겠다고. 순자가 뭔가 말하려는 순간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든 채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아들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쁜 엄마가 된 것 같았습니다. 사흘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순자는 놀라며 문을 열었어요. 민수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와서 소파에 앉지도 않고 서 있었어요. 왜 갑자기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돈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동안 잘 주다가 갑자기 왜 그러냐고. 순자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신도 이제 돈이 없다고 말했어요. 앞으로 20년을 살아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퇴직금도 받았고 연금도 나온다며 왜 못 주냐고 따졌습니다. 자기도 힘들다고 카페가 계속 적자라고 말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민지였습니다. 회사에서 일찍 퇴근한 거였죠. 오빠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왔냐고 물었어요. 민수는 누나는 상관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한테 지금까지 받은 돈이나 갚고 그런 말해요. 민수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건 사업 자금이었다고 변명했습니다. 민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9,000만 원. 오빠가 엄마한테 받아간 돈이에요. 단 한 푼도 안 갚았죠? 사업은 됐냐고, 손님도 없는 카페 유지하느라 엄마 돈만 축낸 거 아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수가 소리쳤어요. 누나가 뭔데 자기 인생의 참견이냐고. 민지도 지지 않았습니다. 오빠 인생 참견 안 해요. 엄마 노후 지키는 거예요. 순자가 말렸어요. 하지만 민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비 500만 원도 안 주면서 무슨 얼굴로
1,000만 원 달라고 하냐고 했어요. 오빠한테 더 주면 엄마는 기초수급자 된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민지가 엄마를 세뇌시킨 거 아니냐고.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화가 난 얼굴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가기 전에 뒤돌아봤어요. 좋아요, 엄마. 이제 알겠어요. 더 이상 연락 안 할게요. 쾅! 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민지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잘하신 거예요. 민지야, 엄마가 나쁜 엄마인 것 같아. 아니에요. 엄마는 평생 좋은 엄마였어요. 이제는 엄마 자신을 지킬 때예요. 그날 이후 한 달 동안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어요. 순자는 매일 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아들한테서 연락 온 게 없나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혹시 자식과 연락이 끊긴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민지는 매일 저녁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빠 연락 왔냐고 물으면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지는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했어요. 오빠도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거절을 잘한 건지 정말 이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밤마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자식이 어려운데 외면한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어요. 계속 주다간 나도 아이도 다 무너진다는 걸. 어느 날 밤 순자는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2,800만 원. 줄어들지 않은 숫자. 처음으로 돈이 그대로 있었어요. 나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배당금이 들어올 차례라고. 석 달이 거의 다 되어가니까요. 작은 희망이었지만 순자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자는 평소처럼 일어나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증권사에서 온 알림이었어요. 배당금 입금. 순자는 깜짝 놀라며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57,000원. 작은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그 숫자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일하지 않았는데 돈이 들어왔어요. 아들한테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준 돈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지에게 전화했어요. 민지가 받았습니다.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민지야, 들어왔어. 배당금. 정말요? 얼마 들어왔어요? 57,000원. 민지가 밝게 웃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첫 배당금이에요. 순자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민지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민지가 집에 왔어요. 케이크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엄마, 첫 배당금 축하해요. 이런 것까지 사오고 57,000원이지만 이게 시작이에요. 앞으로 계속 들어올 거예요. 민지가 설명했습니다. 1년에 4번 배당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3월, 6월, 9월, 12월. 모두 합치면 1년에 12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돈 같지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그날부터 순자는 달라졌어요. 배당금이 들어오는 날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아들 전화를 기다렸다면 이제는 배당금을 기다렸어요. 석 달 후 또 입금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많았어요. 6만 2천 원. 회사마다 배당 시기가 다르니 금액도 달랐습니다. 석 9월에는 7만 5천 원이 들어왔어요. 12월에는 5만 원. 1년 동안 받은 배당금은 총 23만 4천 원이었습니다. 월 평균 거의 20만 원. 민지가 말한 것보다 조금 많았어요. 순자는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가르쳐 준 대로 다시 배당주를 샀어요. 23만 원으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복리라는 거였어요. 배당금으로 또 주식을 사면 다음 배당금이 더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투자 원금은 2,800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넘어섰어요. 재투자한 덕분이었습니다. 배당금도 늘어났어요. 이제 석 달마다 평균 7만 원씩 들어왔습니다. 1년이면 280만 원. 월 평균 23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죠. 연금 65만 원과 합치면 월 88만 원. 생활비로 60만 원을 쓰고도 28만 원이 남았습니다. 남는 돈은 계속 재투자했어요. 2년 차가 되자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매달 적지만 꾸준히 돈이 들어온다는 안정감. 아들한테 전화해서 부탁할 필요가 없다는 자유로움. 남는 통장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안도감. 순자는 이제 주가를 보지 않았어요. 민지 말대로 배당금만 기다렸습니다.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었어요.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배당금은 계속 나왔으니까요. 2년 차 어느 날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1년 넘게 연락이 없다가 문자가 온 거예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순자는 핸드폰을 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심스러웠던 거죠.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지내. 너는? 저도 잘 지내요. 가끔 연락드릴게요. 그게 전부였어요. 돈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순자는 안도했어요. 며칠 후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안부를 물었어요. 건강은 괜찮으시냐고, 병원은 잘 다니시냐고 물었습니다. 순자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당뇨 관리도 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는 제가 철이 없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카페는 접었어요. 손님도 없고 적자만 나서. 그랬구나. 지금은 작은 회사 다니면서 빚 갚고 있어요. 순자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아들이 정신을 차린 것 같았어요.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너나 잘 지내. 네, 엄마. 명절 때 한번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1년 전 같았으면 아들이 빚 갚는다는 말에 도와주겠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아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진짜 도움이라는 걸 배웠으니까요. 명절이 왔어요. 추석이었습니다. 아들이 정말 왔어요. 1년 반 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어요. 과일 한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건강하셨어요? 응, 잘 있었어. 민지도 왔어요.
오랜만에 3식구가 모였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민수는 예전처럼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밥만 먹었어요. 순자가 반찬을 더 권했습니다. 민수는 고맙다며 받아 먹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민수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뭐니? 용돈이요. 많지 않지만. 순자는 봉투를 열어봤어요.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용돈을 준 거였어요. 민수야, 고맙다. 하지만 엄마는 괜찮아. 엄마, 받으세요. 제가 드리고 싶어요. 순자는 봉투를 도로 내밀었어요. 너나 잘 쓰렴. 빚 갚아야지. 민수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는 아들 손을 꼭 잡았어요. 민수야, 엄마는 이제 괜찮아. 걱정 마. 그날 저녁 아들이 돌아가고 나서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 많이 변했죠? 응, 그런 것 같아. 엄마가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오빠한테 약이 됐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년 반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용돈을 주려 하고 자신은 거절하는 날이 올 줄은요. 그날 밤 순자는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3,100만 원, 2,800만 원으로 시작해서 3년 만에 300만 원이 늘었어요. 배당금을 계속 재투자한 결과였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작지만 확실한 변화.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 줄어들지 않는 통장,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아들 전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 순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노후 준비는 돈만이 아니라는 걸, 마음의 평화도 함께 지켜야 한다는 걸, 그리고 자식에게 돈을 안 주는 선택이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일 수 있다는 걸.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또렷한 빛, 마치 배당금처럼 작지만 꾸준하게 순자의 노후를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관계로 발전되었어요. 서로 의지하지 않고 각자 자립하는 관계. 그게 더 건강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와요. 5년 전 병원 침대에 누워 절망했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9천만 원을 아들에게 주고 남은 건 2,800만 원 뿐이었던 그때. 만약 그때 민지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배당주를 몰랐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쯤 바닥났을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매달 돈이 들어오고 통장은 늘어나고 마음은 평온합니다. 순자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합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듯 여러분께 경고합니다. 저는 5년 전 제 퇴직금 절반을 자식에게 주고 후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식에게 준 돈은 대부분 돌아오지 않습니다. 노후 자금은 여유 자금이 아닙니다. 저는 32년을 일해서 모은 1억 8천만 원 중 9천만 원을 아들에게 줬어요.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둘째, 반복되는 돈 부탁은 자식의 위기가 아니라 관계의 구조입니다. 한번 열린 통장은 부모가 닫지 않으면 절대 먼저 닫히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1년 반 만에 배웠어요. 셋째, 돈이 오가는 순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반드시 변합니다. 사랑은 계산으로 바뀌고 그리움은 두려움이 됩니다. 저는 아들 전화가 두려웠어요. 엄마로서 가장 슬픈 일이었습니다. 넷째, 가장 늦게 무너지는 부모가 가장 크게 다칩니다. 정작 내가 아플 때 병원비 500만 원조차 없었어요. 9천만 원을 줬는데도요. 다섯째, 노후에 지켜야 할 1순위는 자식도 가족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저는 딸 덕분에 그걸 깨달았어요. 엄마 노후를 지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걸요. 순자는 다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돈을 안 준다고 나쁜 부모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건 부모로서 마지막까지 나 자신을 지키는 용기였어요. 그리고 자식에게도 진짜 도움이 됐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스스로 빚을 갚고 저축하며 살고 있어요. 제가 계속 돈을 줬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통장을 덮습니다. 3,50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배당금 덕분입니다. 배당주가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매달 30만 원, 작은 돈 같지만 이게 저한테는 월급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월급. 아들한테 빌려달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순자는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바람이 살랑 들어와요. 따스한 5월의 바람입니다.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아도 괜찮아요. 배당금은 계속 나올 거고 재투자하면 더 늘어날 거니까요. 물론 주식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식에게 주는 돈보다는 훨씬 안전했습니다. 적어도 회사는 약속을 지켰으니까요. 핸드폰이 다시 울립니다. 이번에는 딸 민지입니다. 순자는 웃으며 받아요. 여보세요, 민지야. 엄마, 오늘 저녁에 갈게요. 같이 저녁 먹어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순자는 부엌으로 향합니다.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려고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집니다. 순자의 하루는 평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마시고 배당금 확인하고 산책 나가고 저녁에 딸과 통화하고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에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행복입니다. 불안하지 않으니까요. 두렵지 않으니까요. 순자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부모라서 당연한 건 없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때로는 거절하는 용기가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의 통장, 여러분의 하루, 여러분의 노후는 설명하지 않아도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커피잔을 들고 창가에 다시 앉는 순자, 평온한 얼굴, 배당금이 또 들어올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순자는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살아갑니다.